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기후정의입니다.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과학 데이터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책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상승, 이런 과학적인 숫자들이 먼저 생각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가 애초에 누가 잘못해서 시작됐고 그 피해는 누가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인 팩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기후변화 2023 보고서를 보면요. 더 이상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영향이 대기, 해양, 그리고 육지를 온난화시켰다. 이건 명백하다. 이건요,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기후과학자들이 모인 IPCC가 내린 최종 판결문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명백하다 이거죠. 과학계가 이젠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변화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명백히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91%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뜨거운 열에너지의 91%를 바다가 혼자 다 흡수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열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지금 바닷속 생태계는 말 그대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1901년부터 2018년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이만큼 0.2m, 그러니까 20cm가 올랐다는 건데요. 20cm라고 하면 그게 대수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지구 전체 규모에서 이 정도의 변화라는 건 해안가에 사는 수억 명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단순히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속도입니다. 속도.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세기 초반만 해도 1년에 1.3mm씩 올랐어요. 그러다가 2006년 이후로는 어때요? 1년에 3.7mm. 거의 3배 가까이 빨라진 겁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위기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과학적 팩트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지 그 불평등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 이게 절대 공평하게 오지 않아요. 이 지도를 보면 그 불공평함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프리카랑 아시아는 당장 먹고 마실 물,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고요. 작은 섬나라들은요? 나라 자체가 바다에 잠길 정말 말 그대로 실존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북미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는 것. 이게 바로 기후변화가 가진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이걸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지죠. 한마디로 불을 낸 사람 따로 있고 그 불에 타서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잘 사는 나라들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내뿜은 탄소가 지구 전체를 병들게 했는데 그 대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전무 치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그냥 환경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과학을 넘어서는 윤리적인 위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널드 브라운 교수의 이 말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공장 멈추면 경제 손실이 얼마니까 안 돼. 이런 식의 단순한 손익계산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과거에 우리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 것에 대해 지금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불평등,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순진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달라요. 인종이나 계층, 심지어 나이에 따라서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다르게 겪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내뿜은 탄소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위기가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하고 그 피해로 고통받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불평등과 책임 앞에서 우리는 그냥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희망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그 희망의 가장 큰 근거는요, 바로 기술입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불과 10년 사이에 태양광이랑 배터리 가격이 무려 85%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헐값이 된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결정적인 변화를 딱 보여줍니다. 이제는 많은 곳에서 아예 새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짓는 게 기존에 있던 낡은 화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변곡점,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넘어선 겁니다. 이제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변명이 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기후위기를 푸는 열쇠는 더 이상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경제성도 확보됐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의지, 그리고 윤리적인 결단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과 데이터를 줬습니다.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에 켜졌죠. 하지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는 과학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죠. 과연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